근데 봄이 올 때 참 신비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언 땅에서 올라오는 그 야생초가 굉장히들 작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면 눈에 잘 안 보여요. 근데 꽃 크기가 얼마나 작은가 하면은 그 2mm 정도, 굉장히 작죠. 2mm에서 3mm가 쭉 올라오는데 제일 먼저 올라와요. 다른 데는 다 아직 땅이 약간 얼어 있는 상태라 가지고 있는데 걔들만 먼저 올라왔다가 걔들만 꽃 피우고 먼저 사라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농사를 지으니까 벼가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쭉 올라오는 게, 벼가 자라는 속도가 조금 빨라요. 물을 항상 대주고 있기 때문에. 보면 굉장히 좀 신비스럽고, 또 비가 오기 전에 보면은 개구리가 잘 안 보이는데도 온 논에서 개구리가 울어요. 그냥 합창 소리가 들려요. 그런 걸 들으면은 꼭 그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을 찬미하는 것 같은 느낌이, 그 꽃들도 그렇고 벼가 자라는 것도 그렇고 그런 찬미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게 좀 경외감을 느끼죠. 생태계는 그 다양한 생물 종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서로에게 먹이도 되고 서로가 또 천적에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또 그런 자연 환경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생태계가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인간의 활동이 그런 공존하는 그 생태계 균형을 무너뜨렸어요. 이제 그 무너뜨리는 것을 이제 회복하는 길은 인간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보통 도로를 놓을 때 산과 산 사이에 도로를 깎아가지고 도로를 놓으면 이동을 못해요. 생물종들이. 그런 지금 이제 생태계 다리라고 해서 생태 도로 같은 걸 만드는데, 그런 통로, 지하 통로라든지 위에 통로라든지 그런 걸 좀 만들어주고, 숲이 많이 훼손됐으니까 숲에 다양한 그 나무들을 심어서 각 생물종들이 그 안에서 서식하고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을 좀 인위적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나무 아래로 덜컹이는 기차에 기대어 너에게 편지를 쓴다. 꿈에 보았던 그 길에 서 있네. 설레임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행복이지만, 우리가 느끼며 바라볼 하늘과 사람들, 힘겨운 날들도 있지만 새로운 꿈들을 위해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햇살이 눈부신 곳, 그곳으로 가네. 바람에 내 몸 맡기고 그곳으로 가네. 출렁이는 파도에 흔들려도 수평선을 바라보며 햇살이 웃고 있는
손짓하는 곳 그곳으로 가네 휘파람 불며 걷다가 너를 생각해 너의 목소리가 그리워도 뒤돌아볼 수는 없지 바람이 불어오는 곳 그곳으로 가네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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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 팬데믹으로 인간 활동이 멈췄을 때 우리는 잠시나마 하늘이 맑아지고 공기가 깨끗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는 시간이었죠. 하늘과 땅 가장 가까이에서 살아가는 농부가 기후위기를 실감할 때는 언제일까요? 직접 친환경 농사를 지으면서 생태환경 운동가로서 활동하시는 김사옥 시모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축하드릴 일이 있죠. 얼마 전에 주교회 생태환경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가툴리 환경상 우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와. 네, 어떤 공로로 이 상을 받게 되셨는지 알려주세요. 처음에는 이 상이 저에게 돌아올 줄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네, 돌이켜 보니까 1999년에 미리네 성지 쪽으로 송전탑이 지나가는 것을 네, 알게 돼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해서 환경운동이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20년 넘게 꾸준히 환경운동을 해왔는데 네, 환경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식적 배경이 네. 필요하더라고요. 그것이 없으면은 상대를 설득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관련 전공 논문을 찾아본다든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제 관련 문제가 있을 때 토론회를 열고 거기에서 발제도 하고 네, 또 시에서 산업단지를 승인을 하려면은 환경영향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 환경영향 평가를 2014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태 영성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번에 낸 이 책이 인정받은 것 같습니다. 네. 오랜 세월 지역 난개발이라든지 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다양한 그 생태환경 운동을 해오셨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이 책을 내셨거든요. 시골 농부가 바라본 기후위기와 생태 영성. 네,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 책은 총 3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일부에서는 천주교 신자로서 기후위기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지와 네. 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네, 그러니까 이제 현대적 관점에서 네, 바라본 거죠. 그래서 이제 지구과학적 관점과 네, 생물학 관점에서 바라봤는데 그래서 이제 내린 결론은 하나님은 시스템과 메커니즘을 창조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었고요. 네, 2부에서는 이제 기후위기에 대해서는 유엔 산하의 각국 정부 간 기후 협의체 이제 약자로 하면 IPCC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네, 그 단체에서 4년에서 5년에 걸쳐 주기적으로 네. 한 2,500에서 3,000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그 관련 사례와 논문을 수집해서 평가 보고서를 내는데 그 중심으로 해서 이제 또 기후 문제 사례를 또 넣었고요. 또 특히 한국이 지정학적인 좀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기후위기 사례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그 사례를 넣었고 그 3부에서는 교회 전통이 영성이잖아요. 네. 가톨릭교회 전통이 영성인데 그 영성 안에서 생태 영성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네. 알아보고 또 교회의 가르침 네. 또
그 가르침 안에서 그러면은 우리 신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네. 요새 생태 영성이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듣게 되는데 네. 사실 어떤 의미인지 저도 잘 모르기도 하고요. 네. 그 의미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 생태의 영성이란 한마디로 하면 공존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네. 함께 공존해서 살아가도록 하는 영성인데, 그거는 그 창세기 그 9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간만이 아니라 네. 그 노아의 방주에서 나왔던 모든 피조물, 그 생명체하고 함께 계약을 맺으셨어요. 네. 인간하고만 계약을 맺으신 게 아니고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거고 콜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구원하셨다고 했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그 피조물을 가볍게 보지 말라는 이야기죠. 함께 공존하고 보살피라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생태 영성의 그 키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쏙쏙 들어오게 잘 네. 설명해 주시는데 사실 아무래도 자연환경에 가장 그 민감한 분들이 농부분들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기후 변화도 제일 좀 먼저 느끼실 것 같은데 네. 언제 기후 위기를 좀 실감하시는 편인가요? 기후기에는 지금은 해가 갈수록 제가 느끼는 집중 강우 때 느낍니다. 옛날엔 집중 강우가 별로 없었거든요. 네. 지난주에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왔잖아요. 네네. 그런 그러니까 예를 이제 볼 이게 수 있는 거죠. 비가 오면 무섭게 내리는데 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그걸 잘 못 느껴요. 근데 이제 개인 주택이나 또 특히 농촌에 있는 주택은 주변에 산 밑에도 있고 또 옆에 개울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으니까 특히 새벽 1시나 한 3시 사이에 집중호우가 내리는 소리가 확 나면 긴장이 돼서 잠을 못 잡니다. 네. 그게 긴장감, 이 네. 강도가 음. 갈수록 좀 심해져요. 심해지고 또 하나는 남부 지방에서 발생하는 병해충들이 중부 지방에서 지금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볼 때 이제 온도가 올라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죠.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계신 그 농촌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농촌 지역도 이 기후 위기의 피해가 심각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나요? 지금부터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올봄 같은 경우에는 봄 가뭄이 있었거든요. 봄에 비가 와야지 작물을 파종을 하면 씨가 이제 네. 수분을 먹어가지고 크고 자라는데 이제 가뭄이 되니까 감자나 양파 같은 것이 감자는 썩고 양파는 수확량이 확 한 40% 이상 줄고 아이고. 또 강원도 같은 고랭지 배추가 뿌리 썩은 병이 와가지고 거의 절단나다시피 했거든요. 본래 그 기계 설계를 전공한 엔지니어셨다고 네네.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연으로 이렇게 또 농부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원래는 그 직장 생활이 네. 뭐 옛날에 제 시대 때는 직장 생활인 업무 강도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나 때는 그러면은 다들 요새 젊은이들이 싫어하잖아요. 네. 요새는 저녁이 있는 삶을 좋아하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 도착하는 시간이 한 7시 반 아침에 네. 퇴근이 평균 10시 그리고 좀 늦으면은 새벽 1시에서 2시. 그러니까 삼시세끼를 회사에서 다 먹었어요. 네. 아침 출근해서 회사 식당 가서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일이 많으면 12시 되면 야식을 또 주거든요. 그걸 먹고 그러니까 이제 그 퇴근할 게가 아니고 그 집에 갔다 올게. 그렇게 저녁이 없이 살면 건강도 나빠지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때부터인가 이제 또 직책이 올라가고 네, 이러니까 책임도 이제 커지고. 그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네. 하니다 보니까 이제 안면에 그 아. 경련이 오더라고요. 네. 경련이 와서 이제 근처 병원에 갔더니 이대로 한 6개월만 지나가면은 뭐 왼쪽이든지 오른쪽이든지 이렇게 마비가 올 거라고. 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말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뭐 둘 중에 하나를 하는데 그게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퇴직하고 좋은 데로 가서 좀 쉬어야겠다. 공기 좋고 네, 요양도 할 수 있는 네네. 네. 네. 그런 대로 아주 큰 결정을 하셨네요. 네네. 몇 달 만에 퇴직서가 수리가 됐죠. 아. 그래서 이제 내려왔는데 우연히 이제 제 친구가 거기 있었는데 그 버섯 농사를 짓더라고요. 그 버섯 농사 생산 설비를 보니까 약간 자동화가 돼 있는데 아. 저희 회사에서 만드는 이제 이런 자동화하고는
레벨이 완전히 틀렸죠. 약간 좀 그래서 단순하겠지만 이거는 충분히 네. 내가 만들어서 아. 하겠다고 해서 기계 이제 전공자이시니까 그 네네네. 정도는 충분히 만들 수 그래서 있다. 이제 네. 그 버섯에 대해서는 생리를 알아야 되니까 이제 근처에 이제 그때는 2년제 학부에 대학이 있었으니까 네. 거기 가서 이제 전공을 했죠. 근데 졸업할 때 되니까 자재값이 한 10배가 올랐더라고요. 아. 그래서 도저히 안 됐는데 마침 이제 그 학교에서는 그 실습장이 많았어요. 농장 실습장이 많았는데 그 실습장 선생님들이 저보고 그 조경에 아. 소질이 있다고 조경을 한번 전공을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제 그 졸업하고 조경과로 이제 편입해서 대학원까지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벼농사를 짓고 시작을 했죠. 그런데 사실 농사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네. 굉장히 어렵지 않으셨나요? 어떠셨어요? 처음 하셨을 때. 처음 했을 때는 그 시행착오는 있었죠. 근데 네. 학교에서 배울 때는 재밌었어요. 오. 그 학교에서 배울 때는 이제 제가 이제 저보다 20년이나 나이 차이 나는 친구들하고 같이 동기가 돼가지고 아. 배웠는데 그 친구들이 저를 그냥하고 잘 따랐어요. 잘 따르고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식물 생리라든지 이런 쪽에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거를 배운 거죠. 근데 실제 이제 농사 현장에 가면은 그 현장마다의 조건이 다 틀리잖아요. 지역마다 조건이 틀리고 하니까 네. 거기에서 이제 틀어지기 시작했죠. 아. 친환경으로 이제 농사를 지으시겠다고 그때부터 결심을 하신 건가요? 네네. 네. 자, 그럼 친환경 농사를 하려면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사실 바쁘실 것 같긴 한데 거기에다가 생태 환경 운동까지 또 시작을 하셨어요. 네네. 그러면 이 생태 환경 운동을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미리네 송전탑 아, 그 저지 운동을 했고 그게 이제 수원교구가 나서서 이제 성공적으로 그걸 막아냈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저희 마을 입구에 산업단지가 들어오는데 플라스틱 사출업체가 이제 네. 구성된 게 들어오게 됐어요. 근데 그 저희 마을이 보기보다 제법 경관이 아름다웠어요. 네. 그러니까 마을 입구에 조그만 저수지가 있고 또 산이 옆에 붙어 있어서 네. 아주 그쪽으로 놀러 오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 마을 전체를 이렇게 싸고 있는 그 산의 경관이 굉장히 아늑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들어온다니까 그 당시 제가 이장이었었거든요. 또 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아, 없잖아요. 이장으로서 또 책임감도 있으시죠. 예, 예. 그래서 뭐 그때부터 이제 뭐 시청, 경기도청 뭐 마을 주민들 끌고 일주일에 2번씩 집회하러 나가고 또 각종 민원도 넣고 또 행정소송까지 1심과 2심까지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때부터 근데- 공부도 하면서 네. 일을 하다 보니까 그 환경단체에서 같이 활동을 한번 해보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지역에 있는 안선청 살리기 시민 모임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연락을 와가지고 제가 가서 이제 수생태계 수질 보고서가 있었는데 그걸 편집을 좀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해서 그걸 편집을 하면서 이제 운영위원을 하고 그다음에 감사하고 그리고 자문위원격인 고문을 하다가 이제 네. 대표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게 2년이 돼서 안성의 이제 기후 문제로 네. 그 기후위기 안성 비상행동이라는 아. 단체, 연대단체 12개 단체가 네. 연대라는 단체를 하는데 거기 이제 공동대표를 맡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저기 지구장 신부님이 있는 성당에서 그 안성 지역 생태사도지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네. 이제 버시라는 공동체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교육부장을 맡으면서 이제 그 생태영상 강의도 하고 뭐 그러니까 이게 정신없이 계속 그러니까 이제 농사 짓고 그걸 양쪽을 같이 하다 보니까 사실 편하게 산 게 아니고 어떨 때는 하루에 뭐 한 2-3시간씩밖에 못 잘 때도 있었고 내려오자마자 한 3년 만에 송전탑이 우리 마을에 들어서 가지고 이제 미리네 성저까지 올라가고 또 그게 끝나자마자 또 우리 마을 입구에 또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쉴 새 없이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그리고 그 안성에 내려온 걸 후회를 하고 또 기도할 때는 왜 나를 이쪽으로 가라고 하셨냐고 원망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일이 계속되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문득 네가 이런 현장을 봐라. 네가 쉬려고 오는 여기를 데리고 온 게 아니라 네가 이런 현장을 보고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네가 한번 찾아봐라 라는 그 말씀이 마음 안에서 울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을 바꿨죠. 그때부터 그러면은 본당에 많은 사도직 단체가 있지만은 나는 본당에 사는 것보다는 이쪽 환경운동을 내 개인적인 생태 사도직으로 하고 저기 활동을 해야겠구나 해서 지금까지 그 생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골 농부가 바라본 기후위기와 생태 영성. 이 책이 좀 귀하게 여겨지는데요. 그 이유가 공학도로서 또 농부로서 신앙인으로서 살아온 우리 김사옥 시몬 형제님의 인생 궤적이 통합된 지혜로 이 책에 담겨져 있어서 네.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에 왜 이 책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됐나요? 책을 쓴다는 생각은 저는 전혀 안 했어요. 정말로. 네. 안 했는데 이제 지구장 신부님 그쪽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생태형성과 기후위기에 대한 강의를 이제 부탁을 해서 네. 후배였는데 같은 공동체 안에 이제 대표로 있던 친구가 형 강의 좀 해줘 그래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뭐 평소에 늘 생각하던 거니까 네. 뭐 그러지 뭐 하고 시작을 해서 아하. 한 10개월 동안 강의를 했거든요. 네. 근데 마침 그때 지구장 신부님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 강의를 다 들으셨어요. 듣고 나더니 끝나고 나서 야 이거 책으로 만들자. 그걸 한 번으로 끝내는 게 나는 무심코 그냥 하시는 말씀인지 줄 알았는데 그 몇 번에 거쳐서 저만 보면은 원고 쓰고 있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2년 동안 준비를 해서 야. 원래 책이 나온 거죠. 네. 이 책에 보면 이제 종교와 과학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사실 과학하면 일반인들은 좀 어렵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어렵죠. 네. 네, 우리 김사옥 선생님께서는 이제 공학도이시기 때문에 뭐 과학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셨을 것 같고 그렇다면 사실 이 지구 생태계에 대해서 과학적인 어떤 좀 설명 이런 것이 이 책에도 아마 쉽게 좀 담겨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생태계를 좀 어떤 원리로 과학적으로 좀 이해해야 될까요? 그 생태계는 그 일반적으로 그 이집트 피라미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맨 바닥은 자연 환경이죠. 자연 환경이고 그 위에 층은 식물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위층이 초식 동물입니다. 그 초식 동물들이 이 식물들을 먹이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식물들이 에너지원이 되는 거예요. 네. 자기들이 일을 하고 활동하는데 그 2층은 이제 육식 동물들입니다. 네. 이제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식물은 생산자고 이제 그 위층은 다 소비자입니다. 이제. 네. 그러니까 초식 동물이 있으면 그의 육식 동물이 초식 동물을 이제 먹잇감으로 삼고 그 육식 동물 위에는 사람이 있는 거죠. 네. 사람은 이제 잡식이니까 네. 최상위층 그렇죠. 소비자가 되죠. 그래서 이게 먹이 사슬 구조라고 이야기를 네. 하는데 그 아래층에 있는 그런 에너지원이 없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식물이 얼마나 귀한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식물이 네. 없으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구조가 아주 정교하고 균형 있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구조 안에 그 자연 환경이라는 거는 어떤 게 또 들어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도 배우는데 지구가 이제 해를 중심으로 해서 자전과 공전을 하는데 특히 23.5도 자전축이 기울어져서 네. 그 돌아가거든요. 네. 그 23.5도 기울어진 게 굉장히 중요한 게 햇빛이 이렇게 해에서 에너지를 이렇게 햇빛이라는 에너지를 받으면은 그 북극 쪽하고 그 중위권 쪽하고 적도 쪽하고 햇빛이 받는 양이 틀려서 열이 그러니까 햇볕이 열이거든요. 네. 에너지인데 그 불균형이 일어나는데 네. 이게 평균화를 시킵니다. 이게 네. 대류라고 해가지고 바람이 부는 게 그것을 이동을 시켜서 평균화를 만드는 겁니다. 바람이라는 거는. 네. 바다도 그렇게 해서 해류가 흐릅니다. 네. 그런 해류를 통해서 아주 생물들이 살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이 조성이 되죠. 이 두 가지가
거미줄처럼 정교하게 짜여 있습니다. 이 거미줄이라는 게 하나를 탁 건드리면은 거미줄 역할을 못 하잖아요. 네. 이렇게 쭉 당겨가지고 아. 도시에서는 잘 모르는데 이렇게 걸쳐 놓습니다. 네. 그러면 그 중에 하나를 딱 끊으면 이게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네. 우리 아파트 붕괴되듯이 생태계도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부터도 저희가 또 기후 위기에 대해서도 네. 굉장히 꼼꼼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가장 시급한 거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거가 아닐까 싶은데요. 파악하신 상황이 어떤지 좀 한 번 더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예를 들면은 온실가스 배출 농도가 네.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 426.7 ppm입니다. 이 1 ppm이라는 것은 1톤의 물에 1g의 영양제를 타는 그런 단위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세계 평균 농도입니다. 세계 평균 농도는 414.7 ppm입니다. 세계 평균보다 우리가 한 12 ppm 정도 더 높아요. 그래서 학자들을 보면은 우리가 최악의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IPC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든 게 2100년의 기준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증손자들이 30대, 40대 될 때입니다. 이게 먼 시간이 아니에요. 그때 이제 420 ppm이 돼야지만이 적정한 온도가 된다는데 벌써 지금 우리는 420 ppm을 우리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으로 간다 그러면은 2100년이 되면은 지금 그 온실가스 농도는 지금 670 ppm에서 940 ppm 사이를 갈 거다. 그렇게 되면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냐? 3.5도에서 5.7도 사이가 됩니다. 온도. 근데 이 실감이 안 나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도를 그 주택에서 그 한 평에 1도로 올릴 때 들어가는 에너지하고 40평 아파트에서 1도 올리려고 그러면 40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전 세계로 하면은 어마무시한 열 에너지원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1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최악의 상황까지 간다면은 지구 인구의 한 40억 명은 극심한 가뭄에 시달릴 거다. 그 가뭄을 해서 식량은 60%가 생산하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근래에 나와 있는 그 책에 보면은 군사적인 입장에서 본 책이 있는데 국가 간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기후 난민이 대량으로 발생을 하면 국가 간에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얽혀서 그 2차 대전도 에너지원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에너지 확보 때문에 생긴 거였는데 그와 같이 대규모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기후 위기의 어떤 그 심각성을 우리가 인식을 하는데 각 나라에서도 뭐 탄소 배출 줄이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다. 네. 뭐 기후 4대 악당이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에 대응하는 그런 속도라든지 그런 대응 어떤 자세라든지 이런 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더디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뭐 한마디로 기후 위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 파리 협정이라는 이제 기후 변화 정부 간 협의체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회의 중에 하나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고 해서 배출 기술을 온도로 잡았을 때 1도에서 2도로 제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자고 해서 각국에다가 정책을 내놔라 했는데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탁 내놨는데 계산해 보니까 3도에서 4도가 올라가는 걸 내놨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걸 내놨죠. 거기에다가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다시 이제 재제출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 그 얼마를 줄이냐. 지금 우리 온실가스 상황에서 20%를 줄인다고 이제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아마 BAU 대비 20% 이랬는데 그걸 박근혜 정부 때 실천을 못했어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석탄 화력 발전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는데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 석탄 화력 발전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어요. 그게 그 따져보니까 투자가 가장 많은 나라 중에 3위에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량이 1위였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근거로 기후악당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른 나라 화력발전소에도 우리나라가 투자를 많이 했다고요? 예, 공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이제 뭐 찬미받으소서 회칙을 뭐 벌써 이제 내셔서 그때부터 기후위기 극복에 대해서 모두가 마음을 모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왜 이런 어떤 생태 환경적인 그런 생활 태도로 나가야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성령의 기반으로 해서 그 계약, 하느님이 우리하고 맺으신 계약, 그리고 모든 예수께서 모든 피조물의 구원자인 네. 그것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관점에서 우리는 생태 영성을 봐야 된다는 거죠.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그거는 인간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베풀라는 의미가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베풀라는 의미가 아니라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을 도와주라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생태 영성을 바라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생태계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인간의 지속적 탐욕은 생태계 전체의 희생과 에너지 소비의 증가를 가져오고 이것은 부메랑이 되어 인간에게 되돌아온다. 신앙심이 깊은 가톨릭 신자 중에서도 현실주의와 실용주의를 내세워 환경을 우습게 여기는 신자들이 있고 자신들의 생활 습관을 바꾸려 하지 않은 소극적 신자들도 있다. 그러나 인간은 하느님 작품인 생태계를 지켜야 하는 것이 소명이므로 현대 사회는 생태적 회개가 필요한 시대라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생태환경 운동가로서 우리 교회가 어떤 것을 좀 더 좀 개선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런 방향으로 나가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그 주교회의 차원에서는 네. 지금 이제 그 7년 여정을 시작을 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사실은 큰 본당, 도시에 아주 큰 본당 빼놓고는 일반적인 본당에서는 이 생태 영성이나 뭐 기후위기에 대한 운동이 거의 제가 체감을 못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신부님, 본당 신부님이 보살펴야 되는 신자들의 사도 단체도 많고 네. 행정적인 일 처리도 많고 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신부님이 이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또 우리 신자들은 따라가잖아요. 네. 근데 전통적인 사도직 단체 쪽에 하던 쪽에서 그걸 또 뺄 수도 없고 네. 그렇다고 부족한 신부님들이 어디서 갑자기 더 늘어날 수도 없고 네. 그런 문제 때문에 본당 깊숙이 이게 아직까지 그 들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모든 우리 교회의 사목 분야가 본당에 들어가서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네. 변화시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뭐 주임 신부님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모든 신자들이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해야 네.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에 빠졌는데 손에 쥔 보따리를 놓지 못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 참 어리석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기후위기에 직면한 우리가 꼭 그렇게 욕심으로 가벼워지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또 한번 생각을 환기해 봅니다. 앞장서서 길을 열어가시는 김사옥 선생님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생태 환경 운동에 투신하는 당신의 백성인 수많은 활동가들을 보살펴 주시고 주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파괴하는 이들에게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저희가 지치지 않도록 이끌어 주소서. 아멘.